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8살의 여자입니다. 현재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다는 말 진짜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시가 인간들이 딱 저랬어요. 잘해보겠다는 며느리에게 아주 제대로 엿을 먹이는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엿에는 엿으로 되갚아줘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가 인간들 제대로 박살내주고 이혼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 기막힌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2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녀 시절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남들은 결혼 초기에 가장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렇지도 않았죠. 남편 사업도 승승장구했고 저 역시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저는 제가 그려온 미래가 그대로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3년 차 바로 제 착각이 박살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남편을 찢어버려도 시원찮을 그 일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죠. 전날 늦게까지 회식을 한 남편은 정오가 넘어서까지 자고 있었고요. 남편은 금요일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오면 종종 주말에도 늦잠을 자곤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푹 자라고 저는 조용조용 밀린 집안일이나 했죠.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서재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늘 일과 관련된 서류들과 먹다 남은 음료병들, 그리고 한번 물 마시고 쌓아둔 물컵들이 마치 수집되어져 있듯 모여 있었거든요. 더러워 죽겠다. 먹었으면 좀 치우지. 아휴. 워낙 바쁘다면서 주변 정돈을 안 하는 남편이기에 제가 종종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서재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서류 가방을 들어서 옮기던 중 무언가 묵직한 물건이 가방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물건이 제 발가락을 찍었는데 순간적으로 겁나 아팠죠.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못 지르고 아깝거렸어요. 왜 묵음으로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그렇게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아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순간이 제 조상님이 저를 구하려고 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체 뭐야 싶은 마음으로 남편 가방에서 떨어진 그 물건을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낯선 핸드폰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졌어요. 남편이 사용하는 남편 핸드폰은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가방에서 나온 핸드폰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어제 회식 자리에서 취한 남편 지인이 실수로 넣은 건가 싶었죠.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촉이 있잖아요. 딱 촉이 발동되더라고요. 바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곧바로 그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당연히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남편이 평소 핸드폰에 걸어두는 잠금 패턴을 잘 알고 있기에 그 패턴으로 잠금을 풀어보았지만 풀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 인식 잠금 해제도 가능하더라고요. 곧바로 남편의 멍청함에 감사를 표하며 바로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죠.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이용해 잠금을 풀기로 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의 얼굴로 잠금이 바로 풀린다면 남편의 숨겨진 두 번째 핸드폰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어쩌면 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남편 얼굴 앞으로 가져다 댔어요. 남편의 얼굴 인식이 되자 바로 잠금이 풀리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핸드폰 안을 확인한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핸드폰 안속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치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순간 공기계인가 싶었죠. 긴장이 풀리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긴장하면서 핸드폰을 열어봤구나 싶었고요. 그냥 남편 일어나면 이 핸드폰 뭐냐고 물어보자 싶었죠. 그런데 딱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핸드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 문자 내용에 제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면 연락 줘. 우리 약속 5일 말고 6일로 바꾸자. 땡땡 호텔에서 4시에 만나. 보고 싶어. 사랑해, 자기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모르면 바보죠. 아, 이 새끼 바람났구나. 제 직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장 달려가 안방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 놈을 요절내버리고 싶었죠. 달려가서 청소기로 후드려 패고 걸레밥 물을 벌린 남편 입에다가 콸콸 쏟아붓는 상상을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모든 것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핸드폰 속의 짧은 문장 하나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째로 부숴버렸으니까요. 그 순간 안방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서류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야만 했어요. 그 짧은 순간 두 가지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남편을 족칠까, 며칠 참았다가 6일의 남편과 상간녀 두 놈을 쌍으로 조질까. 제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쌍으로 바람났으니 함께 조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와 약속한 6일 땡땡 호텔에 나가서 현장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절단내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내연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주하고 그년 대가리에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게 다 뽑아버리자 마음먹었죠. 남편은 주방에 가서는 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저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연기를 못하더라고요.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기 어려웠어요. 남편이 물을 마시고 서재로 들어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 여보, 나 속이 너무 쓰리다. 해장국 좀 끓여주라. 남편 놈은 자기 두 번째 핸드폰을 제게 들킨 줄도 모르고는 해장국 타령을 하더라고요.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웃자 스스로 최면을 걸었어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자 싶었죠. 그래서 제 모든 인내를 끄집어내서 최대한 착하게 말했어요. 네가 알아서 라면이나 척 끓여 먹어. 제가 말하자 남편은 순간 멈칫했어요. 당신 왜 그래? 입은 웃고 있으면서 말은 왜 그렇게 무섭게 해? 무슨 일 있었어? 왜 화났어? 내가? 나 지금 즐거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 위해 일부러 웃어 보였죠. 그게 더 어색했나 봐요. 제 억지 웃음에 볼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뭐야? 혼자 청소해서 화난 거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남편은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남편 뒷모습을 보며 발차기로 냅다 후려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집안에 더 있다가는 참지 못하고 터질 것 같았거든요. 열받은 마음을 어떻게든 가라앉히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니 우연히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를 반기며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식당에 갔죠. 기분이 뭐 같으니 친구와 밥이라도 먹으며 기분 전환을 하자 싶었습니다. 밥을 먹던 친구가 자신의 지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지인 남편이 요번에 바람 피우다가 딱 걸려서 결국 이혼했대. 그 남편이 또 얼마나 뻔뻔했는지 말도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나 몰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비밀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 지인의 남편과 제 남편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외도를 저지르면 죽여도 합법이었대. 그리고 바빌론에서도 외도한 인간은 강에 던져서 죽였고. 이거 너무 합리적인 법 아니니? 우리나라도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한강에 던져서 수장시키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한강 크잖아. 바람 피우고도 뻔뻔한 것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갑자기 급발진한 제 말에 친구는 당황하더군요. 수진아, 별일 없지? 제가 흥분해서 계속 무시무시한 말들을 늘어놓으니 이후 친구는 자기 남편과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기 싫었지만 결국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는 TV를 보고 웃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자. 주말인데 뭐 시켜 먹을까? 평소 같으면 함께 웃으며 메뉴를 골랐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난 입맛이 없어. 너 혼자 먹어. 저는 남편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밖에서 후루룩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 놈이 혼자 짬뽕을 시켜서 먹는 소리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짬뽕을 먹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더군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눈앞에서 밥을 먹는 그 뻔뻔한 태도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짬뽕을 먹을 때마다 제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맛있냐? 맛있어? 맛있다. 자기도 먹지 그랬어. 하나 더 시킬까?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뒤지면 적어도 때깔은 곱다더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지. 안 그래? 오늘 왜 그래 대체?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시모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시모와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옆에서 대충 듣자 하니 시모가 내일 시가에 와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한 것 같았죠.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내일 엄마네 가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싫어. 절대 싫거든. 지금 제 머릿속은 남편의 외도 흔적으로 이미 충분히 복잡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가에 가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밥이나 먹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도 참는 거 자체가 힘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시모 눈치까지 보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시가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모는 저만 보면 그렇게 형님과 비교를 해댔거든요. 형님은 좋은 대학을 나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로 시모는 결혼 생활 내내 저와 형님을 비교해댄 거죠. 민정이는 만두를 빚어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빚니? 꼭 만두가 박사님이 만들어주셔서 예뻐요 라고 하는 것 같네. 그런데 수진이 너는 그게 뭐냐? 죄다 못생겨서는. 만두도 잘 배운 사람이 더 잘 빚는가 보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박사 학위자면 뭐 만두를 빚어도 많이 다르답니까? 이렇듯 시모는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며 저를 돌려갔어요. 그때마다 속은 상했지만 억지로 참아왔었죠. 그래서 시가에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의 외도까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참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요? 이 상황에서 시가에 가면 뒤집어 엎을 일만 생길 게 불보듯 뻔했죠.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이미 간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응?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좋잖아. 그 말에 결국 참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싫다잖아. 싫다고, 싫다고, 싫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해? 넌 귓구녕이 막혔냐? 약속은 네 맘대로 해놓고는 왜 나한테 지켜라 말아야. 네가 뭔데 내 성스러운 일요일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화나게 했죠. 제가 왜 시가에 가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면 내가 밥 다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하잖아. 안 그래? 너는 그냥 주는 밥 처먹고 누워서 TV나 보겠지. 내가 쉬는 날에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 엄마가 나한테 좋은 소리라도 해? 당신 엄마 나한테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런데 내가 총 맞았냐? 거기를 가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는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은 그제야 뭔가를 눈치챘는지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제가 화가 나면 자주 쓰던 방법이었죠. 여보. 그럼 이번엔 그냥 밥 준비도 하지 말고 딱 먹고만 오자.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냥 딱 먹고 나오자. 그러면 되잖아. 여보. 하지만 남편의 저 애교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애교를 부릴 때마다 진심으로 남편 죽방을 쳐버리고 싶더군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굴 수 있을까? 바람난 인간이 저렇게 양심도 없을까 싶었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참았어요. 폭발하고 싶었지만 딱 며칠만 참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폭발해버리자 생각했습니다. 그냥 너 혼자 가. 난 절대 안 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내일 어머님 댁 오는 거지?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수다 떨자. 줄 것도 있고. 시모에게 비교당하며 늘 열받기는 했지만 형님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친했죠. 사실 형님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꽤 친했던 친구였는데 중학교 들어가며 형님이 멀리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 후에야 제 형님 되는 사람이 제 초등학교 친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세상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형님과 사이가 좋았던 이유는 형님이 시가에서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형님 덕분에 시가에서의 생활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저를 형님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때도 형님은 한 번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형님의 그 문자에 저는 시가에 갈까 싶었어요. 형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시가에 갈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 선택이 제 인생 가장 뼈아픈 실수였네요.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가로 갔어요. 제가 시가에 간다고 하니 남편 놈은 제가 화가 풀렸다고 착각을 하고는 운전하는 동안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뭐 모르죠. 어쩌면 그 상간녀 생각을 하면서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저놈 속마음을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과 시가를 간 그날이 2일이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만남 약속을 한 것이 6일이니 딱 나흘 남은 시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딱 나흘만 이를 악물고 참아주기로 했어요. 절대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말자 생각했죠. 딱 6일에 제대로 막장을 보여주자고 결심하면서요. 시가에 가니 형님 부부는 먼저 와 있었어요. 형님이 반갑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더군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늦니? 일찍 준비해서 올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니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나 간신히 나온 거다. 네 형님 봐라. 아침부터 딱 준비해서 온 게 얼마나 부지런해? 점심으로 해물탕 재료 사다 뒀어. 주방에 가서 서둘러 점심 준비해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점심 준비는 또다시 제 몫이었죠. 오는 동안 나흘만 참자 그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시모의 저 말을 들으니 분노가 삐질삐질 새어나오더군요.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도연 씨가 밥 준비하지 말고 딱 먹고만 오자고 했어요.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냥 딱 차려진 밥만 먹고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요. 당신 내 말 맞지? 틀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저를 째려보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 혼자 어떡해. 당신이 좀 도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분명 나한테 그렇게 하라며 거짓말한 거야? 적당히 거짓말해서 일단 가자고 한 거야? 내가 속아서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만 못해?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거참, 내가 치매가 왔나 헛것이 들리네. 이게 어디서 오자마자 시애미 앞에서 지 남편을 잡으려고 들어? 그럼 누가 점심 준비를 하라는 거야? 늙은 내가 하라는 거냐?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도연 씨가 그러라고 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머님 아들하고 말하세요. 제 말에 시모는 더 화가 났는지 얼굴까지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네 남편이 그러라고 했다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냐? 네 머리는 뭐 장식이니? 이게 지금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순간 형님이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감싸듯이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동서하고 점심 준비 잘할게요. 걱정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지 뭐.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동서는 그냥 앉아만 있어. 아주 내가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아니 너 이리 와봐라. 생각할수록 화딱지가 나네. 넌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오늘 동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잘 이야기해둘게요.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면서 형님은 시모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더군요.
사실 저도 오자마자 시모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외도와 이 시가의 분위기 속에서 지쳤기에 참아왔던 분노가 저도 모르게 폭발한 거죠. 형님은 그걸 알기라도 하듯 저를 위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서, 괜히 어머님 잔소리 들어서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주방에서 수다나 떨면서 점심 준비하자. 내가 다 할게. 우리 동서님은 하는 척만 하고 옆에 앉아 있어. 형님이 이렇게 저를 챙겨주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제가 시가에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형님이었거든요. 고마워요, 형님.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예민하네. 친구 좋다는 게 뭐겠니?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시모의 까다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형님 덕분에 저는 그나마 시댁에 올 수 있었어요. 주방에서 저희는 해물탕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 놈은 거실에서 아주버님, 시아버지와 함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어제 분명히 이번엔 밥도 하지 말고 그냥 먹기만 하고 오자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이내 전화를 걸어 친구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뭐 수다 내용이야 뻔했죠. 제 험담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너는 박사 며느리들만 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만남을 약속한 6일이 당시 나흘 남은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나흘만 참자고 도닦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차피 형님을 제외한 시가 사람들은 다시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나 봐요. 형님이 해물탕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네 형님이 해물탕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넌 구경만 하냐? 첫째가 얼마나 비싼 고급 인재인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놀고 첫째는 일을 시켜 먹고 있어? 그 순간 저도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자 했는데 저도 모르게 폭발한 거죠. 손에 들고 있던 새우가 담긴 스텐통을 내던져 버렸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떨어진 새우가 거실 바닥에까지 나뒹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사상도 내가 다 차렸고 무슨 행사 있다고 하면 내가 매번 연차 써서 달려와서는 내가 준비 다 했어요. 박사 며느리는 아니라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내가 대체 그동안 못한 게 뭔데? 제 목소리가 울리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 당신은 왜 계속 쓸데없는 말로 애 기분을 잡쳐나? 그래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달려와 주는 게 둘째인데, 왜 애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왜 자꾸 싸움을 만드냐고? 평소 조용하던 제가 냄비까지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자 시모도 당황을 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것이 가만히 놀면서 지 형님한테만 일을 시키니. 어머님,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동서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재빨리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나가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형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안색도 안 좋고 정말 어디 많이 아파? 하지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시가 식구들이 서 있었거든요. 지금 남편의 외도를 터뜨리기엔 너무 재미가 없죠.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쉬어. 그 말을 남기고 형님은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죠. 형님이 저를 대신해 변호해주고 있었어요. 동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오늘은 그냥 쉬게 해주세요. 너무 큰일 아니니까요. 시모는 그 말에 여전히 궁시렁대며 저에 대해 불평을 했지만 시부가 다시 한번 시모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래도 애가 몸이 안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겠어. 오늘은 그냥 넘어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당신도 좀 적당히 해. 역시 괜히 이 상황에 시가에 왔다 싶었어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참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너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찍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으며 말리더군요. 여보, 밥만 먹고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도 하고. 당신이 이렇게 그냥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돼?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남편 머리채부터 잡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그 순간 내가 뭐하러 나흘을 참어? 그냥 여기 다 엎어버리고 이혼 통보하고 나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나흘만 참자라는 생각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더 있다가 와. 난 갈 테니까. 아버님, 아주버님, 형님, 죄송해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시가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급히 형님이 뒤따라 나왔어요. 형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밤에 연락할게. 알았지? 집에 돌아온 그날 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제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형님도 며칠 안에 다 알게 될 사실이기에 모두 털어놓았죠. 민정아, 나 어쩌면 좋지? 도연이 그 새끼가 바람났어.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비밀 핸드폰 이야기부터 모든 것을 다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제 눈물도 터지더군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서방님이 정말 그랬다고? 이 새끼 미친놈이네.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수진이 네가 자기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배신자 새끼. 그게 사람 새끼야? 형님의 격한 반응에 오히려 저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형님이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요. 울지 마. 수진이 네 잘못 아니잖아. 서방님이 큰 잘못한 거야. 그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죄 지은 놈이 고통받고 울어야지. 수진이 네가 왜 울어? 고마워, 민정아. 정말 고마워. 형님은 제 울음을 달래면서 묻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설마 그냥 넘어갈 거 아니지?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는 그날 두 연놈을 박살내기로요. 6일에 남편이 그 상간녀 만날 약속을 잡았어. 그때 현장 덮쳐서 남편도 그년도 다 머리털 뽑아버리고 이혼할 생각이야.
형님은 제 계획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2대1보다는 2대2로 싸우는 게 덜 힘들 거야. 내가 같이 갈게. 수진이 너는 서방님 머리털 다 뽑아. 나는 그 상간녀, 그녀 머리털 다 뽑아버릴게. 그러다가 질리면 서로 바꿔서 머리털 뽑아버리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사실 혼자 그 자리에 간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형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더는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전의 6일, 그날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긴장감이 저를 휘감았죠.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상간녀를 호텔에서 만나는 날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회사에 미리 연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겠죠. 남편 놈은 여느 때처럼 태연하게 일하러 간다며 사무실로 출근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속에서 울분이 치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걸 끝낼 날이었으니까요. 출근 후 저는 형님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형님은 제 긴장된 모습을 보고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 촬영 잘해두고. 형님의 말에 저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아마 혼자였다면 이 모든 걸 감당하기가 벅찼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더 대화를 나눈 뒤 남편이 내연녀와 약속한 4시 이전에 호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형님과 저는 호텔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 근처에 대기했습니다. 드디어 남편 차가 저 멀리서 보이더군요. 남편이 차를 몰고 호텔 주차장에 들어온 순간 저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민정아, 저거 우리 남편 차다. 와, 서방님, 기어코 여기를 나타나네. 정말 나쁜 새끼 아니야?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과 상간녀를 박살내버리는 순간이요. 형님과 저는 손을 꼭 잡으며 재빨리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로비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잠시 뒤 남편이 주차를 끝냈는지 로비로 나타나더군요.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형님과 저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놈, 저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속여? 정말 뻔뻔하네. 저도 속으로 남편을 욕하며 마른 침을 꾹 삼켰어요. 남편 놈이 내연녀를 만나는 순간을 기다렸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연녀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한 남자가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죠. 뭐야? 왜 민식 씨가 여기 있어? 누구? 저 남자 아는 사람이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식 씨는 남편의 중학교 친구로 남편의 절친이었어요. 혹시 우연히 여기서 만난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과 민식 씨는 서로 인사를 나누더니 곧 어딘가로 함께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일하러 간다고 했으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지금 이 시간에 호텔에 있냐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오늘 여기 웬일이야? 일 안 갔어? 형수님.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다 뵙네요. 옆에 분은 친구분? 아니야, 우리 형수님이야. 그런데 당신하고 형수님이 여기에는 왜? 당신부터 말하라고. 일한다더니 호텔에는 왜 있는 거야? 나 오늘 민식이랑 사우나 가기로 했었지. 그냥 잠깐 쉬려고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연녀를 만나러 온 줄 알았던 남편이 왜 갑자기 민식 씨와 있는지, 그리고 사우나는 또 무슨 말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죠. 순간 형님이 나서서 저 대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 안에서 오늘 약속을 알아낸 거고요. 서방님이 설명해 보세요. 남편은 민식 씨를 한번 보고는 살짝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형수님, 그거 그냥 제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한 폰이에요. 사업 관련 연락처 따로 관리하려고 새로 산 거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이 그 폰을 어떻게 아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그 핸드폰에서 보았던 그 문자는 사업 관련 문자가 아니었잖아요. 웃기지 마. 사업용이라고? 그럼 그 문자는 뭔데? 보고 싶어. 사랑해라고 적힌 그 문자는 뭐냐고. 제 질문에 남편이 당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던 민식 씨가 미안하다는 얼굴로 입을 열더군요. 미안해요, 재수씨. 그거 사실은 제가 장난친 거예요. 도연이 이놈이 새 핸드폰 구입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장난삼아 게시해준 건데,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 어쩌고 적은 거 제가 장난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정말 몰랐네요. 야,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괜히 심한 장난쳐서 재수씨가 많이 오해하셨나 보다. 뭐야?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화가 나 있었던 거야? 진짜야. 전날에 핸드폰 개통했다고 번호 알려주니까 민식이 이놈이 장난친 거야. 야, 너는 뭐 그딴 장난을 치냐?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이나 피우는 쓰레기 됐잖아, 이놈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도 당황한 채 부끄러워지더군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큰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전 시가에 가서 깽판 친 것도 떠올라 더 부끄럽더군요. 암담했어요. 너무 민망한 기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럼 사우나나 다녀와. 나 갈게. 저는 형님과 함께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남편 친구 민식 씨가 제 뒷모습에 죄송하다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뛰듯 호텔을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저를 위로했어요.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 아무리 친구라지만 어떻게 저딴 장난을 치니? 저 남자도 참 한심하다. 저러면 당연히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지. 하여간 남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들 철이 없다. 철이 없어. 혹시 남편이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제 말을 들은 형님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간만에 너무 크게 웃었네.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그만해. 형님의 웃음소리에 저도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떨치지 못한 의심이 남았습니다. 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하더군요. 아직도 서방님 의심되는 거지? 아직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서 서방님 가방에 넣어둬. 일주일 정도 녹음해보고 별일 없으면 그때 가서 의심을 접어. 내가 아는 사람도 이 방법으로 남편애도 잡았거든. 그런데 설마 서방님이 남자를?
야, 말도 안 된다. 저도 모르게 그 방법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오해한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에휴, 이제 창피해서 남편 얼굴 어떻게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진 듯 하자 형님은 더 나아가 흥신소까지 쓰자고 제안하더군요. 아니면 차라리 흥신소에 맡겨봐. 전문가들이잖아. 우리보다 확실하게 캐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말에 당황하며 형님을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나 그냥 이제 접을래. 내가 오해한 거지 뭐.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소형 녹음기를 살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게 그 의부증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 남편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기로요. 형님이 말한 대로 일주일 정도 녹음해보고 그 기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의심을 완전히 접자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해야만 이 찜찜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녹음기는 동전 크기만 했고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았어요. 그걸 보고 내가 이 짓까지 하는 게 옳은가 싶었죠.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고 녹음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를 노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서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한번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의심을 하며 남편 몰래 녹음기까지 쓴다니. 의부증으로 욕먹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저질러 버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요. 남편이 사무실에 갈 때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음기를 꺼내 녹음된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죠. 그리고 새벽에 남편 몰래 그 녹음본을 다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그 녹음기를 다시 남편 가방에 몰래 넣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고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의부증에 걸린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며칠간의 대화들은 대체로 평범했어요. 남편은 주로 업무에 관련된 전화나 직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녹음 파일에서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편은 통화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 아내 정말 사랑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그래 진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한 말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의심해서 녹음기를 준비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 대해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장난스러운 성격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 대한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일 줄은 몰랐죠.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남편의 녹음 목소리를 여러 번 듣고 또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을 의심하며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였던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죠. 그동안의 의심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은 제 걱정에 저에게 말 안 하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형님에게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곧바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자료를 열어보니 남편의 이동 동선은 집과 사무실 뿐이었어요. 그 외에 어떤 외도의 흔적도 없었죠. 주말에도 평일에도 남편은 집과 회사만 오갔고 전혀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의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제가 그동안 괜한 의심으로 남편을 힘들게 한 것이 분명해졌죠. 내가 정말 미친년이었구나 싶었어요. 형님에게 흥신소 연락처를 물어보니 형님은 흔쾌히 알려주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뢰하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내줄 테니까 혹시라도 더 알아보고 싶으면 그쪽 사람들한테 말해. 그런데 나는 수진아, 서방님한테 믿음이 간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그만하고 서방님 믿어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남편은 그동안 나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나는 그 마음을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의심만 품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명확해진 지금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제 남동생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고 남동생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군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남동생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남동생 말이 사실인지 저와 남동생은 2주간 바쁘게 조사를 했죠.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났을 때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시가에 가자고 하더군요. 시모 생신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동생을 통해 알게 된 충격 비밀을 터뜨리기에는 너무나 알맞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가에 방문했죠. 제가 시가에서 난리를 치고 처음 찾아간 자리였어요. 시모는 저를 보고는 뭐라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애써 꾹 참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들 다 하세요. 아직은 며느리잖아요. 저도 편하게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그래. 앞으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어색하게 그러지 마. 아이, 중간에서 나 숨도 못 쉬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편히 말하마. 너 오늘 내 생일상은 차려주는 거냐? 그 정도는 며느리님한테 받아도 되는 거냐? 에휴,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생일상 차려달라는 것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한다. 그럼요, 어머님. 좋은 날 왜 그러세요? 동서, 뭐해? 어서 생신상 준비하자. 내가 미역은 물에 불려뒀어. 제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하자 시모는 기세등등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다시 한번 형님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형님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대기업에 복직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더군요. 네 형님은 복직하고 나서 바로 승진한다더라. 역시 박사 출신은 다르지. 근데 넌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잘 나가지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하는 거 아니냐? 대체 너는 언제쯤 이 시애미한테 손주를 안겨줄 거야? 나 죽기 전에는 볼 수 있는 거냐? 아줌마 죽기 전에는 못 보니까 이제 기대도 하지 마요. 뭐야? 아줌마? 너 지금 또 내 속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냐? 이 순간 저는 이제 터뜨려야 할 때다 생각했어요. 모든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는 미역을 손으로 잡아 그대로 주방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형님이 좋아?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평생 형님이랑 살아. 당신은 중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왜 이렇게 비교질인데? 내가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내 학벌이 당신 아들 학벌보다 좋아. 이거 왜 이래?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행동에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 너 제정신이냐?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 이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 시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이딴 짓을 해? 네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빨리 잘못했다고 어서 빌지 못해? 하지만 저는 남편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분노가 터져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체할 수 없었죠. 이 집이 얼마나 막장 집안인 줄 아세요, 아버님? 제 말 다 듣고 나면 아마 기절하실걸요? 그리고 내가 왜 빌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비냐고. 빌어야 할 건 너야. 네가 빌어, 이 새끼야. 아버님, 저 이혼할 겁니다. 이혼하고 이 또라이 같은 집안 나갈 거라고요. 그때 형님이 놀라서 제게 달려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래? 왜 또 이혼 얘기가 나와? 이혼이라니? 여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라고.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이유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의 이유를 시가 식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줬습니다. 이것들이 궁금하다고 하니 말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유? 그래, 설명해줄게, 개새끼야. 너 바람났잖아.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모르는 척이야?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하고 날 가지고 놀아? 저번 호텔 사건은 민식이 장난이라고 분명 설명했잖아. 설마 그것 때문이야? 아이 대체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너 그거 의부증이다. 너 미친 거라고. 얘 도연아, 저거랑 이혼하고 저거 그냥 정신병원에 쳐넣어라. 네 남편 도연이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딴 소리를 씹으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 아들을 모함해? 이 미친 것이. 시모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과연 어떤 인간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해줄 참이었어요. 그때 형님이 다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그날 호텔 사건을 꺼내며 저를 말리더군요. 여보, 내 말 좀 들어. 아직도 그 호텔 사건 의심하는 거야? 네 입으로 지금 그 호텔 사건 말하는 거야?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동서, 그때도 단순한 오해였잖아. 동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너 나랑 정신과 상담 받자. 너 아무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서도 서방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했잖아. 서방님이 다 고백했잖아. 동서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흥신소에서도 서방님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다 알려줬고. 근데도 네가 지금 이런 행동하니까 나도 너무 당황스럽다. 너 계속 이러면 나도 네 편 못 들어. 몰래 설치한 녹음기는 또 뭐고, 흥신소는 또 뭐야? 첫째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딱 저것이 지금 친남편 의심해서 사람도 쓰고 녹음기까지 썼다는 말이지 뭐긴 뭐유. 그런데도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도 넌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거냐? 아주 저것이 제대로 미쳤네. 형님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한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너 의부증에 걸린 미친 여자라고밖에 안 보인다. 적당히 해, 적당히. 미치려거든 나가서 미쳐. 엄마 생일에 이 지랄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 미쳤어요.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 정상이겠어요? 그런데 의부증으로 미친 건 아니죠. 남편 바람나서 미친 거죠. 당신, 호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첫 번째 증거는 명확해. 당신이 몰래 숨겨온 그 핸드폰에 온 문자는 확실한 증거였다고. 그건 조작이 안 되겠지. 왜? 네 놈이 나한테 외도 들키기 전에 네 실수로 내가 알게 된 거니까. 아이씨, 그건 민식이랑 장난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짜증나게 자꾸 그걸로 걸고 넘어질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장난일 수도 있겠지. 남자들끼리 단순 장난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그 문자 내용 말하는 줄 알아? 그 문자를 보낸 핸드폰 번호가 문제라고 이 등신아. 당신 두 번째 핸드폰에 010-1234-4885라는 번호로 그 문자 온 거잖아. 그 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나도 당신 친구 민식 씨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데 그 번호가 민식 씨 핸드폰 번호 아니잖아. 이상하지 않니? 그게... 나는 너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가 누구 명의 핸드폰인지 한번 알아봤어. 이때 형님이 갑자기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저는 형님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불법이지. 근데 내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일 잘릴 각오하고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 내 동생 핸드폰 매장하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 믿고 싶었어. 아니, 믿었고. 근데 내 동생이 알아낸 그 핸드폰 명의자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직 형님만 급하게 제 말을 돌리려 했죠. 동서, 진정하고 내 말 좀. 저는 그 순간 형님 뺨을 후려쳐버렸습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 번호 명의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형님이더라고. 당신들 첫째 며느리.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형님에게 쏠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곧바로 형님을 추궁했어요. 지금 재수 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당신 핸드폰이라니? 당신 내가 모르는 핸드폰이 또 있는 거야? 그걸로 내 동생 도연이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발뺌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 그런 핸드폰 없어. 지금 동서가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동서 제대로 미쳤다고. 급기야 형님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미친 건 너희들이지. 내 남편이랑 형님이랑 바람이 난 거였어. 이 정도면 진짜 제대로 콩가루 집안 아니니? 그날 내 남편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상간녀. 그년이 바로 형님 너였다고. 네가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남편과 형님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뭔가 변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병신같이 형님을 믿은 내가 당신이 호텔에서 상간녀 만나기로 했다고. 내가 형님에게 그 사실 먼저 말해줘 버렸으니 당신이 대가리 굴려서 그 자리에 친구를 세운 거겠지. 아니야?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신 바람난 증거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형님이 당신한테 다 말해줬겠지. 내가 당신 가방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것도. 그러니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그딴 개소리하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내 동생한테 부탁했어. 형님 일거수일투족 미행해보라고. 정말 어이없는 사진이 찍혔더라고. 내가 정말 두 눈을 믿을 수가 없더라. 저는 그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내 뿌려버렸습니다. 형님과 남편이 모텔에서 만나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시가 식구들은 그 사진을 보자 큰 충격에 빠졌죠. 남편과 형님은 통하지도 않을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건 당신이 요즘 힘들어해서 형수님하고 의논하려고 만난 거야. 형님도 남편을 따라 말했습니다. 맞아. 동서 미쳤어? 어떻게 그런 역겨운 상상을 해? 우리가 무슨 이상한 사이인 것처럼 말하지 마. 동서가 걱정돼서 가족이니까 만난 거라고. 가족끼리 나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모텔을 드나들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야, 그만 좀 우겨. 내가 네가 말한 그 흥신소에도 연락해봤어. 네가 내 남편 뒷조사 의뢰했다고 했던 그 흥신소 말이야, 이년아. 제 말에 형님은 놀라는 표정을 하더니 이내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아낸 것을 알자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겠죠. 넌 흥신소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들 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내가 네가 준 돈보다 더 큰 돈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아주 술술 다 말하더라. 내 남편 저 새끼가 집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네가 시킨 거라며? 사실은 그때 너랑 모텔에서 뒹굴고 있던 건데. 제가 말하는 동안 시가 식구들은 모두 경악을 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버님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저 개만도 못한 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아주버님도 이혼하셔야겠죠? 그리고 시모에게도 말했어요. 배울 만큼 배운 당신 박사 며느리 바람도 참 똑똑하게 피우지? 어떡할래요? 그렇게 아끼는 박사 며느리니까 다들 이혼하면 제 남편이랑 형님 다시 재혼시키면 되겠네요. 아줌마한테는 그 정도 개족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날 제가 폭로한 진실에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시아버지는 대노를 했어요. 이놈,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해? 죽어! 그냥 자리에서 죽어, 이 자식아! 시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남편은 멍하니 맞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인 제 남편에게 발길질을 해댔죠. 그리고는 형님을 노려보며 형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가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고함과 울음소리만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형님, 어머님이랑 아버님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 사돈분들 오셨네요. 이분들도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의 부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집이 좀 어수선하죠? 형님이 제 남편하고 바람났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주버님, 사돈분들 사위한테 이야기 들으세요. 저는 이제 입이 아파서 전 이제 그만 나가볼게요. 형님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실은 모두 드러났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저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곧바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의외로 저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군요.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가족끼리 외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일의 진실을 남편의 지인들과 형님의 회사에까지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저지른 일들은 숨길 수 없었고
그들의 배신이 드러나야만 했죠. 남편과 저는 결국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여러 번 변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놈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의 결정은 확고했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났으니까요. 결국 법정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고 저는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 형님에게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형님은 회사에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력도 화려했던 직업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죠.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도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 역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아들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죠. 아들이 저지른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시몬은 충격을 받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시몬은 그 이후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가 식구들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이혼 후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배신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며 무엇이 저에게 중요한지, 무엇이 절 행복하게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